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없으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고 맹세했다. 어머니, 올라오세요. 추석은 꼭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로 향했다. 전을 부칠 때 쓸 뒤집개와 가장 아끼는 가디건을 챙겼다. 내게 남은 모든 부드러움을 한 톨까지 꾹꾹 눌러 담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나는 김포공항 3A 게이트 도착 안내판 아래에 서 있었다.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은 내 옆에 놓여 있었고 코트는 반듯하게 접어 한쪽 팔에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꽃다발과 풍선, 손수 만든 플래카드를 든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마중 나와 있었다. 나는 마치 주인을 잃은 소포처럼 서 있었다. 비행기는 42분 전에 착륙했. 2번이나 확인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저희 곧 도착해요. 애들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 난리예요. 뒤이어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비행기 3시 10분에 도착한단다. 얼른 모두를 안아주고 싶구나. 답은 없었다. 공항 안은 따뜻해서 코트는 계속 접은 채로 두었. 자리에 앉지 않았다. 한 번 앉으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현실에 굴복하는 것 같아서였다. 잊힌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느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도 문자도 아니었다. SNS 알림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 가족은 내게 전화하는 것을 잊기 전에 그곳에 사진을 올리곤 했기 때문이다. 앱을 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모두가. 내 아들 민준이는 작년에 내가 보내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아내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건강한 모습이었다. 아이들인 하준이와 서연이는 촛불과 갈비찜, 잡채로 가득한 상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내가 빚지 않은 송편도 보였다. 모두가 축배를 들듯 잔을 들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마음.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나는 사진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실수일 리 없었다. 그 식탁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몸을 돌려 코트를 입고 터미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택시 승강장과 셔틀버스 표지판을 지나쳤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이 나를 기억해내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기 3일 전 민준이가 전화했다. 그것만으로도 눈치챘어야 했다. 내 아들은 평소에 전화를 잘하지 않는다. 생일이나 돈 문제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꿀을 바른 듯 매끄럽고 지나치게 명랑했다. 어머니, 추석에 뭐 하세요? 나는 집에 머물면서 조촐하게 닭이나 한 마리 굽고 손이 괜찮으면 전이나 좀 부치고 옛날 영화나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거 없어. 그냥 라디오나 들으면서 보내겠지. 내가 말했다. 그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애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요. 올해는 여기로 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모두 함께 모일 거고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말,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할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일으켰다. 어딘가에서 진정으로 환영받는다고 느낀 지 오래되었다. 필요하다는 느낌, 그래. 부름을 받고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거기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라고 대답했다. 비행기 표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준이는 표를 예매해 주겠다거나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나에겐 비상시에 쓰려고 따로 챙겨둔
명절에 받은 용돈 봉투가 아직 있었다. 나는 이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손가락을 구부린 채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렜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설렜던 때 말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고 나를 초대한 것은 몇 년 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할인하는 직항편을 찾아 표를 예매했다. 다리 공간이 더 넓은 좌석을 선택하기 위해 15영원을 추가로 지불하기까지 했다.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왕 나라의 절반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김에 조금은 편안하게 가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쇼핑을 하러 갔다. 선물만 산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해 책 2권과 수진이가 예전에 좋아했던 다크 초콜릿 트러플 한 상자를 샀다. 아니, 나를 위한 것도 샀다. 부드러운 양모로 된 남색의 새 가디건, 엉덩이 라인에 딱 맞게 떨어져서 마치 나도 그 사진 속에 속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가디건이었다. 나는 3일 전에 짐을 쌌다. 서울의 날씨를 확인하고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쓰레기도 일찍 내다버렸다. 동네 고스톱 모임 친구들에게는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할 것이 뻔했다.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행운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오세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준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나는 추석 당일 아침에 비행기를 탔다. 공항은 여행 가방과 헤드폰, 동물 모양 목베개를 든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통로 건너편의 아기에게 미소 지었고 문고판 책을 읽고 있는 다른 나이 든 여성과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 둘 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나는 치마를 매만지고 무릎에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나는 아끼는 구두, 작은 굽이 있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초대받을 만한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수암을 찾는 곳에서 출구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여행 가방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나는 커피숍과 재회하는 가족들, 남자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젊은 여성을 지나쳐 가방을 끌었다. 그때는 씁쓸하지 않았다. 단지 세상의 나머지는 계속 움직이는데 나만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제자리를 잃은 기분이었다. 밖의 하늘은 중부지방 특유의 칙칙한 빛으로 회색이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54분. 추석 저녁 식사는 아마 5시나 6시까지는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바쁜 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야단법석을 떨거나 갈비찜이 타지 않게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모두 악에 없는 이유들이다. 하지만 악에 없는 이유라도 혼자 도착장에 서 있을 때는 가슴을 찌른다. 인도에 서서 20분을 더 기다리자 무릎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차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패딩 점퍼를 입은 한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쌍화차와 포옹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그 시어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그 짧고 꽉 찬 진심 어린 포옹이 내 가슴의 텅 빈 곳에 와서 밝혔다. 어느 순간 나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민준이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겼다. 도착했다고. 비번 문 밖 비행기 그림이 있는 표지판 아래 평소 만나던 곳에 있다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앱을 열기 전에, 사진이 뜨기 전에 그 붉은 빛의 음식과 긴 나무 식탁, 그리고 마음이 풍성하다는 글을 보기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잊힌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잊힘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코트에 먼지를 털고 여행 가방을 뒤에 끌어 택시도 콜택시도 없이 그저 나와 보도블록뿐이었다. 유모차를 미는 한 남자가 지친 미소를 건넸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공항 안에서든 밖에서든 때로는 혈육보다 낯선 사람에게서 더 인정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우스웠다. 어느덧 오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공기는 더 날카로워졌다. 옷깃 아래로 스며들어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묻는 듯한 그런 한기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계속 걸었다. 내 구두는 이렇게 많이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공항에서 1km쯤 떨어진 렌터카 반납 지점을 막 지난 곳에서 그것을 보았다. 네온사인에 정의식당이라고 쓰인 작고 낮은 건물이었다. 희자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창문은 안에 온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누군가 유리창에 종이로 만든 감 모양을 붙여 놓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 종이 울렸다. 식당 안에서는 뜨거운 기름과 계피 냄새가 났다. 비닐로 된 좌석, 누렇게 바랜 메뉴판, 금이 간 의자가 놓인 카운터. 안에는 대여섯 명의 손님이 있었다. 택배기사 점퍼를 입은 남자, 말없이 식사하는 노부부, 그리고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고 추석 잘 보내세요. 손님이라고 말하는 짧은 포니테일을 한 여주인, 사장님도요. 내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해서 나 자신이 놀랐다. 나는 창가 쪽 자리를 골라 앉았다. 자리는 따뜻했고 테이블은 깨끗했다. 코트를 벗었다. 오늘은 주방이 한가해요. 여주인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그래도 김치찌개는 돼요. 김치찌개가 좋겠네요. 내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았다. 내 여행 가방은 순종적인 작은 개처럼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내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뒤집어 보지 않았다. 찌개가 나왔 뜨끈했고 밥 한 공기와 정갈한 반찬이 곁들여졌다. 찌개는 칼칼하고 깊은 맛이 났다. 내가 딱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한 숟갈, 그리고 또 한 숟갈 떠먹었다. 몇 년 만에 먹어본 최고의 찌개였다. 어쩌면 양념이나 재료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나는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다.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어쩌면 영원히. 그런데도 나는 여기 있었다. 온전하게 숨 쉬며 종이 감이 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손가락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여주인이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물었다. 좀 더 포장해 드릴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중에 먹게요. 그녀는 윙크했다. 오늘 하신 결정 중에 최고일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웃겨서가 아니라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더 날카롭게 살을 내는 듯했다. 내 남은 밥과 반찬이 담긴 작은 비닐봉지가 한 손에 달랑거렸고 여행 가방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바퀴 소리를 내며 뒤를 따랐다. 계획이 없었다. 예약한 호텔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왠지 길을 잃은 기분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마침내 멈췄을 때 찾아오는 일종의 평화가 있다. 내가 걸을수록 바람은 거세졌다. 가장 가까운 저렴한 모텔까지는 멀지 않았다. 공항에서부터 걸어오면서 간판을 봤었다. 은하모텔, 장기 숙박 가능. 화려하지 않은 베이지색 페인트가 칠해진 네모나고 낮은 건물. 정문 옆에는 자판기가 있었다. 하지만 불이 켜져 있었고 지금으로선 그것으로 충분했다.
로비 안 카운터 뒤에 남자는 작은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기름기가 서려 있었다. 방 필요하세요? 네, 하룻밤만요. 내가 말했다. 혼자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아끼던 구두는 걸어오느라 흠집이 나 있었다. 내 가디건에서는 희미한 비행기 냄새가 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예요. 그가 카운터 너머로 서류를 밀었다. 신분증하고 카드요. 나는 그것들을 건넸다. 그가 타자를 치는 동안 나는 TV를 힐끗 보았다. 빨간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어떤 팀이 형편없이 지고 있었다. 남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114호실이요. 그가 얇은 고리에 달린 열쇠를 내밀며 말했다. 복도 끝에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한 뒤 복도를 따라 여행 가방을 끌었다. 방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짝이 맞지 않는 갓을 쓴 램프 2개, 빛바랜 갈색 무늬의 침대보, 내 두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텔레비전, 하지만 따뜻했다. 작동하는 난방기가 있었고 놀랍게도 깨끗한 욕실이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발이 쑤셨다. 등은 더 쑤셨다. 하지만 산산조각이 났어야 할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온전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다시 뒤집었다. 민준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 수진이에게서 온 2통, 그리고 문자 1통. 어머니, 어디세요? 사과도, 설명도 없이 그저 혼란스러움. 마치 내가 사라진 것처럼, 내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열고 식료품 목록이나 혼자만 되뇌는 생각들을 적는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에 무언가를 썼다. 나는 덤이 아니다. 나는 여분이 아니다. 나는 남의 밥상에 놓이는 반찬이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밑줄을 그었다. 1년 전, 5년 전이었다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명료함이 찾아왔다. 마치 차가운 물에 들어서는 것처럼 충격적이지만 깨끗했다. 이것은 단지 이번 저녁 식사나 공항에서의 일만이 아니었다. 그 일로 이어지기까지의 수년간의 세월이었다. 그들이 오지 않았던 생일들, 답장 없이 남겨진 음성 메시지들, 항상 의무감처럼 들렸지 기쁨처럼 들리지 않았던 막바지의 초대들. 2년 전 크리스마스가 생각났다. 수진이가 전화해서 말했다. 오시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보내시면 좋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그 망설임. 내가 햄을 만들어가면 버스를 타고 갔었다. 민준이의 40번째 생일이 생각났다. 나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가죽 지갑을 보냈다. 그는 단체 문자로 답했다. 모두 선물 고마워. 서연이의 학교 발표회가 생각났다. 나는 직접 인터넷 생중계를 찾아내 작은 노트북으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목에 덩어리가 진 채로 지켜보았다. 서연이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까지 계속 나타났다. 어쩌면 다른 도시의 인도에 홀로 서 있어야만 그동안 계속 존재해왔던 것의 형태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액세서리였고 편이었으며 그들이 더 나은 자신을 기억해야 할 때를 위한 대리인이었다. 나는 모텔 방을 둘러보았다. 못생기고 정직하며 기능적인 그곳은 내가 몇 년 만에 있어본 가장 정직한 장소였다. 나는 일어나서 플라스틱 커피 메이커로 모텔차를 한 잔 타서 두 번째 밥과 반찬과 함께 침대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도자기 그릇도 리넨 냅킨도 없이 그저 흰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숟가락뿐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내가 쟁취한 것 같은 맛이 났다.
모텔 방 천장에는 침대 위로 지도처럼 가느다란 금이가 있었다. 나는 난방기가 쌕쌕거리며 돌아가는 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건물 외벽을 긁는 소리와 근처 고속도로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두 방 건너에 한 남자가 깊고 축축하며 비참하게 기침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밤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밤이었다. 새벽 2시쯤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까끌까끌한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기고 노트는 여전히 탁자 위에 펼쳐진 채였다. 나는 도착했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잠이 들었다. 옷을 갈아입기에는 너무 피곤했고 다시 짐을 풀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아침에 나는 해가 뜨기 전에 깼다. 은퇴 후에도 결코 잃지 않은 습관이다. 내 몸은 60면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나는 방 안에 기계로 묽은 커피를 한 잔 더 내리고 블라인드 사이로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남았던 음식은 다 먹었다. 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고요함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7시 12분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픽업에 착오가 있었어요. 저희는 어머니 비행기가 내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애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저녁 식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내가 없는 추석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그저 차고와 오실 수 있나요? 뿐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존엄에 관한 것이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어떻게 보일지 결정할 권리가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로비에는 멍든 사과 한 그릇과 타버린 판지 맛이 나는 커피포트가 있었다. 나는 사과 하나를 집어 가방에 넣고 체크아웃했다. 카운터 뒤의 남자는 축구 하이라이트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밖은 춥고 맑았다. 바람은 잠잠해져 있었다. 하늘은 11월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부서질 듯한 푸른색이었다. 날카롭고 높고 끝이 없었다. 나는 바로 공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길을 따라 1.5km쯤 내려가자 주유소와 문 닫은 타이어 가게 사이에 작은 우편 취급국이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봉투와 펜을 달라고 했다. 우표도 파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직원이 말했다. 그녀는 젊었고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을 가진 친절한 사람이었다. 전주로 보내는 편지인데 하나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우표를 건넸고 나는 기억을 더듬어 주소를 썼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박하은, 내 손녀. 하은이는 민준이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이었다. 그냥 이야기나 하자며 여전히 내게 전화하는 유일한 아이였다. 이제 23살이고 간호대학을 졸업할 참이었다. 그녀는 내게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고 시험에 합격하면 알려주고 내 잡채 레시피를 물어보곤 했다. 봉투는 잠시 비어 있었다. 그러다 나는 노트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하은아, 너는 언젠가 내가 너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했지.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이 세상 대부분의 것들보다 내게 더 큰 의미였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번 추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애초에 없었던 식탁을 위해 나라의 절반을 날아왔단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 다른 누군가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말이야. 나는 계속 썼다. 쓰디 쓴 내용도 극적인 내용도 아닌 그저 진실을. 봉투를 봉했을 때 나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10시 35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같은 항공사, 같은 게이트, 하지만 탑승하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비행기는 저녁까지 시간이 있어서 나는 터미널 근처에 큰 창문과 맛있는 스콘이 있는 카페를 찾았다. 나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차와 펜을 들고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수진이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재 중 전화를 보고 궁금해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나는 끝났다. 오후 4시쯤 빛이 바뀌었다. 주차장마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황금빛 안개였다. 나는 작은 아이가 미니밴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배낭이 통통 튀었다. 그는 뒤돌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더 느렸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어 답했고 아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마치 다처럼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을 속삭였다. 크지도 쓰디쓰지도 않게 그저 분명하게. 나도 그럴 자격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비행기는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한 줄을 통째로 쓸 수 있었다. 창가 자리는 내가 앉았을 때 차가웠고 나는 그대로 두었다. 굳이 코트를 접거나 안전벨트를 무릎 위에 매만질 필요도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다른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나 자신을 단정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승무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면 떠나시는 길이세요? 그녀가 내 트레이에 플라스틱 물컵을 놓으며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드물고 친절한 그런 조용한 이해심이었다. 나는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 도시가 우리 아래로 작아지는 것을 활주로가 빛바랜 흉터처럼 교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행기가 떠오르자 하늘은 위아래로 더 넓게 열렸고 그 사이에는 둔탁한 엔진 소리와 내 자신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슬픔이 밀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난기류를 기다리듯 그것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평화도 느끼지 못했다. 아직은. 하지만 나는 고요하고 뿌리 내리고 현존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느낌이었다. 비행 중간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켰다. 시간만 확인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당연히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 4통, 음성 메시지 1통.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애들이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수진이가 말하길 어머니가 저희 저녁 식사하러 당긴 거 아시는 줄 알았대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음성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냥 두었다. 내가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게 두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우리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나의 작은 도시는 조용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를 주차장으로 데려다준 셔틀 기사는 눈에 반짝임이 있는 나이 든 남자였다. 그는 내가 가족을 방문하고 왔는지 물었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습관적으로 켜두고 나온 것이었다. 마치 피곤하고 배부르고 가족의 온기에 감싸여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처럼. 대신 나는 가방에 조각들을 담고 몇 년 만에 가장 날카로워진 정신으로 걸어 들어왔다. 내 집에서는 라벤더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라디에이터가 편안한 덜컹 소리를 내며 켜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걸었다. 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캐모마일 차를 한 잔 타서 부엌 식탁에 앉았다. 내가 수년간의 추석을 주재했던 바로 그 식탁. 민준이가 한 번은 간장을 쏟고
하은이가 한 번은 냅킨으로 눈꽃을 오렸던 곳, 수진이가 굳은 입술로 내 얼굴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쳐다보던 곳이었다. 나는 마치 내가 아직 만나고 있는 누군가의 소유인 것처럼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서랍, 파일들이 있는 서랍, 민준, 하은, 법률이라고 표시된 서랍. 나는 민준이의 폴더를 꺼냈다. 두꺼웠다. 영수증, 수표 사본, 학자금 지원 내역서, 그의 차변속기가 고장났을 때 내가 도와준 정비소 청구서, 2010년의 주택담보대출 공동서명, 수진이의 필체로 보너스 나오면 갚을게요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내가 서연이를 위해 대신 내준 사립유치원 보증금. 그들은 결코 갚지 않았다. 나는 각 페이지를 상처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넘겼다. 분노도 심지어 슬픔도 아닌 명료함 속에서 그러고 나서 하은이라고 표시된 더 얇은 폴더에 손을 뻗었다. 생일 카드, 그녀가 내게 보낸 사진들, 그녀의 대학 졸업식 안내문 사본, 동글동글한 잉크로 쓴 손편지, 학비를 내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편지, 강원도에서 온 엽서. 어머니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을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요. 나는 두 폴더를 모두 닫고 뒤로 기댔다. 그러고 나서 내 노트를 집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을 쓰지 않았다. 나는 계획을 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다. 계단에는 옅은 서리가 내려 미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가장 낡은 부츠와 바로 그 남색 가디건을 입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계단을 올랐다. 가디건은 내 스카프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행동에 신경 썼다. 친절한 눈과 불안한 미소를 가진 젊은 남자 창고 직원이 노인에게나 보일 법한 공손함으로 나를 맞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민자 고객님.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모든 계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힐끗 본 뒤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나는 부드러운 의자와 희미한 프린터 잉크 냄새가 나는 유리벽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나탈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자신을 내 계좌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요가를 하고 항상 가방에 아몬드를 가지고 다닐 것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모든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싶어요. 오늘부터요? 모든 것을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모든 것을요? 네. 그녀는 몇 개의 키를 두드렸고 화면을 훑어보면서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가족분들께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꽤 있으시네요. 학자금,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일부 자선단체에 예정된 기부금도요. 자선단체는 그대로 두세요. 내가 말했다. 나머지는 중단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공을 인정하자면 그녀는 그 침묵을 가짜 걱정으로 채우지 않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이미 제 자신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썼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나는 그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 앉아 창밖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지켜보았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고 애쓰는 엄마, 보행기를 미는 노인, 너무 오래 공회전하는 배달 트럭. 끝났습니다. 나탈리가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완전 해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 드릴 테니 내일 다시 오셔서 서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위임장도 파일에 있습니다. 박민준 씨인데 그가 계속 접근 권한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맥박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오르지 않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취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양식을 인쇄했고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다.
내가 은행을 나설 때쯤 서리는 녹아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퉁이 빵집에 들러 갓 구운 빵을 하나 사서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것은 내가 이전에 긋지 못했던 선을 긋는 것이었다. 사랑이 희생만으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빛이 필요하다. 그것은 진실이 필요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싱크대에서 뒤집개를 꺼내 부드럽게 닫고 제자리에 두었다. 언젠가 다시 전을 붙일지도 모른다.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길가에 세워두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 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은 30년 넘게 우리 집안일을 처리해 주셨다. 그는 우리가 이 집을 사는 것을 도왔고 남편의 유언을 정리했으며 2005년에는 내 첫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도왔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신중했다. 박 여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재산의 변경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하은이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김 변호사님 같은 사람들은 가족의 실망에 대한 모든 버전을 다 보아왔다. 우리는 다음 날로 시간을 정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승리감도 성공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명료한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현관에 앉아 있었다. 난간 위에는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몇몇 이웃이 지나갔다. 한 명은 손을 흔들었고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나는 괜찮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기분이었다. 마치 결코 열리지 않을 문을 마침내 두드리기를 멈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부드럽고 낮게 깔려 있었다. 집들을 거즈처럼 감싸는 창백한 겨울의 회색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올 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9시 정각, 나는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있었다. 녹색 덧창이 있는 작은 2층 건물이었고 접수처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바닥 광택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언제나처럼 금태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아이들, 그의 보트, 산타 모자를 쓴 그의 불도그. 내가 들어서자 그는 일어섰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손했다. 박 여사님,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요, 김 변호사님.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았다. 같은 가죽 의자, 같은 째깍거리는 벽시계, 책상 위에 같은 서류 뭉치. 비록 지금은 그의 돋보기 안경이 더 두꺼워지고 그의 콧수염이 소금과 후추색에서 백발로 변했지만 오늘은 무엇을 바꿀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제 유언장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신탁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 단 한 푼까지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은이에게 가길 원해요. 오직 하은이에게만요.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법률 노트를 꺼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저에게서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하고도 넘치게.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계속했다. 뒷문도 허점도 없이요. 하은이가 수혜자예요. 제가 죽으면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교육, 주거, 건강관리 또는 비상시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요. 무엇이 비상시인지 제가 결정할 거고요. 김 변호사님이 살짝 미소 지었다.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리고 당신의 집, 연금 계좌, 예금 증서, 모든 것이요. 제 이름이 있는 것이라면 신탁으로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으시고요. 물론이죠. 정확해요.
그는 뒤로 기댔다. 하은이는 착한 아이죠. 항상 그랬어요. 나는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저를 지갑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유일한 아이예요. 김 변호사님은 내 목소리에 담긴 쓴맛에도 움찔하지 않았다. 그럼 당신의 뜻이 존중되도록 하죠.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항목을 검토했다. 그는 질문을 했고 나는 확고한 답을 했다. 더 이상 불확실함은 없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서류들을 폴더에 모으고 거의 감탄에 가까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며칠 내로 최종안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공증을 받으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밖은 공기가 상쾌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 한 번은 꽃집에 들러 작은 포인세티아를 샀다. 더 이상 장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부엌 식탁에 밝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두고 싶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받았다. 할머니. 하은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쁘고 긴장했지만 따뜻했다. 편지 받았어요.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빠랑 새어머니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취소했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이 바뀌신 것처럼 말했어요. 그들이 그랬겠지. 나는 거기 있었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착륙했고. 기다렸어. 사진도 받고. 하은이는 조용해졌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전혀 몰랐어요. 알아, 얘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전화했어야 했는데, 확인했어야 했는데, 넌 몰랐어. 그 선택을 한 건 네가 아니잖니. 그녀는 전화기 저편에서 훌쩍였다. 그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 허전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처음으로 눈물이 눈시울을 찔렀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고맙다. 내가 말했다. 네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란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고 꽉 찬 침묵이었다. 할머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수업 휴강이 있어요. 기차 타고 갈게요. 내 심장은 부드럽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로 피어났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객실은 준비되어 있단다. 체스판 가져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두세요? 한 번도 멈춘 적 없어. 우리는 몇 분 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손을 여전히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잊혔다고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보인다고 느꼈다. 그 토요일 오후가 조금 지났을 때 나는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기차역에 서서 11시 37분 전주발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승강장에서는 디젤과 오래된 비 냄새가 났다. 나는 손에 든 종이봉투를 꼭 쥐었다. 샌드위치와 사과 하나, 혹시 그녀가 식사를 걸렀을까봐.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하은이는 헐렁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짙은 곱슬머리를 비니 아래로 집어넣고 낡은 캔버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기차에서 내렸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어딘가 더 날카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틀림없는 무언가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달려와 진심으로 나를 껴안았다. 그렇게 간단했다. 질문도 사과도 우리 사이의 감도는 긴장도 없었다. 그저 나를 감싼 그녀의 팔, 단단하고 현실적인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녀가 내 어깨에 속삭였다. 왔구나 우리 강아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마치 거리를 다시 외우려는 듯이 지켜보았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동네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 옆에 있으니 다르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내가 차를 끓이는 동안 그녀는 객실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며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왔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체스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 게임을 했다. 그녀가 이겼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게임을 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정정당당하게. 나중에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둘 다 차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내가 그 주 초에 산 포인세티아가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여전히 붉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차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녀가 머그잔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며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가 말했다.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저 나를 무시하기 쉽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은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할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알아. 그녀는 망설였다. 아빠는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요. 그럴 줄 알았다.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추석 이후로 할머니 뵌 적 있냐고 물으셨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냥 아직 얘기 못했다고만 했어요. 착하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착한 게 아니에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정상인 척하는 게 지겨워요. 나는 놀랐다. 하은이는 항상 조심스럽고 외교적이며 분열된 가족의 평화 유지군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차분하고 꾸준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녀가 강한 무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척할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절대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차를 마셨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나 수진이가 빌거나 설명하거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가 없었다. 문자도 음성 메시지도 너무 늦은 초대도 필요 없었다. 내게는 이것이 있었다. 내 집, 내 차, 내 손녀, 나 자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저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녀는 마늘과 시금치로 파스타를 요리했고 나는 우리가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치즈를 갈았다. 우리는 그 후에 시시한 영화를 보았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웃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소파 옆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럴 일 없을 거야. 약속해요? 영원히 약속할 수는 없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어디 가지 않아. 그녀는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더 부드럽지만 덜하지 않은 진심으로 다시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가 잠든 후 나는 거실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내 뒤에서 느린 메트로놈처럼 째깍거렸다. 나는 벽난로 선반 위의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일부 얼굴은 빛이 바랬다. 일부 액자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한 사진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내가 아기 하은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때 내 머리는 더 어두웠고 내 얼굴은 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작은 몸을 감싼 내 손의 힘은 똑같이 단단했다. 나는 그것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은이는 일요일 오후에 떠났다. 우리는 그녀의 기차가 오기 전에 현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나는 그녀에게 남은 파스타가 담긴 용기와 작년 겨울에 짠 접힌 스카프, 그리고 설명할 필요 없는 조용한 종류의 사랑을 건넸다. 그녀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화요일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떠났다. 기차 뒷창문에서 빠르게 손을 흔들며 그녀의 숨결이 유리를 뿌옇게 만들었다. 나는 기차가 점이 될 때까지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지만 외로운 방식은 아니었다. 중요한 말이 오간 후에 따르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형태와 무게를 가진 고요함. 나는 방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머그잔을 치우고 소파에 담요를 접고 체스판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파일들은 내가 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민준이의 폴더는 여전히 종이로 두꺼웠다. 하은이의 폴더는 여전히 가벼웠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 지난 15년 동안 내가 지불한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직접 준 돈뿐만 아니라 내가 조용히 처리해 준 것들. 집수리, 의료비 공제액, 법률 비용. 민준이가 첫 아내와 헤어졌을 때 그들의 두 번째 차 계약금. 수진이가 너무 피곤해서 장을 보지 못했을 때의 식료품. 방문 대신 수표로 지원하도록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학교 기금 모금 행사. 줄줄이 나는 그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다 썼을 때 목록은 4페이지에 걸쳐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나 자신을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유용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을 뿐. 도와주는 것이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내가 한 일이었다. 하지만 숫자를 보니 분명히 보였다. 나는 그들의 삶을 보조해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내게 공손함을 주었다. 공허한 생일, 지친 미소, 주 식탁에 자리가 없을 때 코트거리 근처의 의자. 나는 화나지 않았다. 정말로. 나는 그냥 끝났다. 오후 3시 17분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민준이의 이름이 떴다. 나는 받지 않았다. 1분 후 음성 메시지 그리고 문자. 어머니, 그냥 안부 확인차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시길 바라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긴급함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저 막연한 재촉.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가 나를 다른 도시의 인도에 세워두고 갈비를 뜯으며 내가 볼 수 없었던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듣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다. 문자는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 그날 밤 나는 촛불을 켰다.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고요함을 위해, 집의 정적을 위해, 그리고 불빛이 부엌 카운터 가장자리를 비추는 방식을 위해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진짜 명절을 위해 아껴두었던 좋은 병 중 하나였다. 나는 식탁에 한 자리를 마련하고 남은 수프 한 그릇을 데우고 앉았다. 스크롤을 내리지도 기다리지도 전화가 울리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이메일을 열어 여행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았다. 맨 아래에는 내 추석 비행기 영수증이 있었다. 왕복 귀환 완료.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전달하고 제목줄에 메모를 추가했다. 출발 및 귀환 증명. 구조 없음, 재회 없음, 오직 나. 나는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다. 생각해봤는데요. 내가 말했다. 신탁에 조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은이가 유일한 집행자가 되길 원하지만 편지를 하나 첨부하고 싶어요. 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요. 의향서를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법적 효력을 바꾸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쓸게요. 그날 아침 나는 앉아서 쓰기 시작했다. 제가 떠난 후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만약 재산이 왜 이렇게 분배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저는 평생을 조용히 꾸준히 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살핌 없는 현존은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라지기 전에 저를 봐준 유일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날 편지를 끝내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어떤 것들은 천천히 쓸 가치가 있다. 화요일이 왔고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녀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주에 실습이 있었고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금요일에 전화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근무 끝나고요. 같은 시간에. 나는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내 화면에 경고 신호처럼 켜졌다. 밝은 글자와 나쁜 타이밍. 나는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 30초 후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민준 씨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뵙고 얘기 나눠요. 중요한 곳에는 구두점도 없고 필요한 곳에는 온기도 없었다. 뵙고 얘기 나눠요. 우리는 오래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우리는 한 번 설탕을 빌려 쓴 이웃도 아니었다. 나는 거의 15년 동안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나는 서연이가 태어난 후 그녀가 첫 번째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가 담낭 수술을 받았을 때 위로 바구니를 보냈다. 그들의 예산이 너무 빠듯했을 때 그녀 어머니의 장례식 꽃값을 지불했다. 뵙고 얘기 나눠요. 나는 답장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민준이에게서였다. 어머니, 수진이가 전화했었어요. 저희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신지 알려만 주세요. 그 아이러니. 그들은 나를 공항에 버려두고 갔지만 이제 와서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식당까지 걸어갈 때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함께라며 팔짱을 끼고 내 자리는 없는 사진을 올렸을 때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 침묵이 그들에게 메아리쳐 돌아가자 그들은 당황했다. 침묵은 강력하다. 당신의 소음, 당신의 베품, 당신의 예에 익숙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꺼두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락방을 뒤졌다. 어떤 극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하은이가 언젠가 물어봤던 오래된 요리책. 내 사과파이 레시피가 가장자리에 휘갈겨 쓰인 그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몇 년 동안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상자에서는 먼지와 오래된 소나무 냄새가 났고 단열재는 잊힌 종이처럼 말려 있었다. 1990, 2005라고 표시된 한 상자에서 나는 그 책을 발견했고 그 아래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수십 통의 편지들. 10대 시절의 민준이가 보낸 카드들. 어린 시절 하은이가 그린 그림들. 오래전에 이사간 친구들과 사촌들의 감사 편지들. 일요일 정장 차림의 남편이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호박 파이를 들고 있는 사진. 나는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과거가 내 무릎 위에서 쉬게 두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가 보관해 두었던 내 자신의 너무나 많은 조각들. 나는 어린 시절의 민준이를 생각했다. 어떻게 그가 엄마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커라며 내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자겠다고 고집했는지. 어떻게 내가 너무 일찍 출근하면 울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에게 신발끈을 한 고리 대신 두 고리로 묶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것이 그에게 더 말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때 그를 완전히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 방치를 변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용서가 돌아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상자를 닫았. 그리고 그날 밤 집이 어둡고 세상이 조용할 때 나는 노트를 열어 신탁을 위한 편지의 두 줄을 더 추가했다. 나는 나의 마지막 행동이 공손하기를 원하지 않았. 나는 그것이 분명하기를 원했다. 하은아, 너는 나를 보았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선택, 존중, 진실.
펜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는 어쨌든 썼다. 다음 날 나는 시내로 차를 몰고 곧장 공증사무소로 갔다. 그곳은 택배 가게 뒤편, 버블랩 선반과 신기한 인사말 카드 진열대를 지나 있었다. 카운터 뒤에 남자는 친절한 손과 길고 신중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덕수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를 공증받고 싶어요. 내가 변호사가 준비한 신탁 서류와 함께 내가 쓴 페이지들을 펼치며 말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힐끗 보고는 다시 나를 보았다. 큰 변화시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죠. 그는 더 묻지 않고 그저 펜을 건네주고 조용한 효율성으로 각 서명 과정을 안내했다. 마치 온갖 종류의 끝과 시작이 그의 카운터를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처럼. 일이 끝났을 때 나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하지만 더 명확해졌다. 마치 앞길의 굽은 길이 더 적어진 것처럼. 나는 그 후에 식료품점에 들러 우유와 오렌지, 반값으로 할인하는 라일락 한 다발을 샀다. 인생이 다시 안정될 때 사는 그런 종류의 것들.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조각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평화를 선택할 때 사는 것들. 집에 돌아와 나는 부엌 싱크대 근처에 금이 간 꽃병에 꽃을 꽂았다. 라일락 향기가 집안으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부드럽고 확실하게 나는 코트를 벗어 접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았다. 식료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또 민준이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얘기 좀 해야 해요. 전화를 안 받으시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걱정돼요. 제발 전화 주세요. 메시지는 평소보다 길었다. 공황의 가장자리가 보였지만 여전히 진짜 사과는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책임감도 없었다. 오직 부재, 그리고 이제 그 부재의 불편함. 그는 나를 잊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빈칸을 채우는 것을 멈춘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나는 앉아서 화면을 쳐다보다가 다시 껐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한번 폴더들을 꺼냈다. 민준이의 것, 하은이의 것, 신탁 서류 뭉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방화 상자에 잠그고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설명하는 것을, 묻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끝냈다. 나는 그날 밤 수프를 끓였다. 렌틸콩, 당근, 마늘, 내 손은 여전히 본능으로 양을 잴 줄 알았다.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요리했다. 부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식탁을 차렸다. 애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위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위해 수프는 맛있었다. 나중에 나는 다시 현관에 앉았다. 숄에 감싸인 채 공기는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낄 만큼 상쾌했다. 그리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질 때 나는 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민준이는 10살이었다. 그는 입술이 터지고 청바지에 진흙이 묻은 채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가 들판에서 그를 밀쳤다. 그는 울지 않고 그저 싱크대에서 손에 피를 씻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말했다. 아파도 괜찮아. 그게 약한 게 아니란다. 누군가 내게 그렇게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나는 몇 년 동안 조용히 꾸준히 상처받아 왔고 인내가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지연일 뿐이다. 때로는 그저 침묵의 대가일 뿐이다. 나는 천천히 차를 마셨고 밤이 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부엌의 꽃들은 외풍에 살짝 흔들렸다. 어둠 속의 보라색 얼룩, 블록 아래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다. 차 한 대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누군가 날카롭고 높게 웃었다. 다른 삶에서 온 소리.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앉아 있었다.
질문 없이, 기다림 없이, 그저 나 자신의 소속감의 무게. 마침내 온전해졌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대부분 수건이었고 건조기에서 막 나와 아직 따뜻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 3번의 느린 두드림. 우체부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었다. 망설임이 뒤따르는 그런 종류의 노크였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너무 완벽해서 마치 차 안에서 빗질하고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 동네 보도에 비해 너무 좁은 힐을 신고 있었고 어깨에는 토트백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익히 알게 된 일부는 걱정이고 일부는 연기인 잘 꾸며진 표정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그녀가 거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를 들여보냈다. 그녀는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먼지나 방치를 예상한 것처럼. 집은 그대로 보였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고 그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내가 앉을 때까지 앉지 않았다. 그녀는 토트백을 발치에 조심스럽게 놓고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어머님께서 화나신 거 알아요. 그녀가 이미 세련된 어조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큰 오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했다. 민준 씨는 어머님 비행기가 금요일인 줄 알았대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고요. 저희는 어머님께서 이미 착륙하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내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네, 추석 사진. 온 가족이 모여라는 글이 있던 모두가 식탁에서 웃고 있던 사진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냥 명절이라 올린 거였어요. 어머님께 상처 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처를 줬지. 그녀는 너무 빨리 다시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해요. 민준 씨도 계속 전화하고 있고요. 저희 모두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차단하셨잖아요.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아니, 나는 그저 너희를 위해 침묵을 채워주는 걸 멈췄을 뿐이야. 그건 다른 거지. 그녀의 입이 굳어졌다. 제가 여기 온 건 저희가 이를 바로잡고 싶어서예요. 나는 그때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화장 뒤에 숨겨진 노력, 그녀의 자세에 숨겨진 조급함, 그녀가 향수처럼 두른 회피를. 너는 이를 바로잡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너는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지 보러 온 거지. 그녀는 몸을 고추 세웠다. 그건 불공평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 그녀는 마치 민준이가 나타나 이 대화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복도 쪽을 힐끗 보았다. 나는 충분히 줬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 충분하고도 넘치게.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로 갈지 내가 결정했어. 그 말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좁혀졌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씁쓸하지도 않아. 나는 그냥 끝났을 뿐이야.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팽팽하고 차가웠다. 이건 어머님답지 않아요. 알아. 내가 말했다. 이게 지금의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민준 씨도 어머님께서 변화를 주신 걸 아나요?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상상해.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리고 집은요? 어머님 계좌는요? 처리됐어. 그 후의 침묵은 짙었다. 일종의 심판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토트백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글쎄요. 그녀가 이제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느끼신다니 유감이에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니,
너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는 것을 그만둔 것에 대해 유감인 거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문턱에서 그녀는 망설였다. 민준 씨는 정말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말했다. 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은 가장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그녀 뒤에서 닫혔다. 나는 잠시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내 손은 문고리에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그 대화로 윙윙거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수건개기를 마치고 촛불을 켜고 차를 한 잔 끓였다. 그날 저녁 전화가 한 번 울렸다. 또 민준이었다. 나는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마침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토요일은 조용히 찾아왔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리듬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기대나 다른 사람의 일정 소음에 지배되지 않는 리듬. 밖의 하늘은 창백하고 부드러웠다. 아무것도 강요하거나 약속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아침이었다. 나는 차를 현관으로 가져가 고리버들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빛바랜 퀼트 아래에 앉았다.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길 아래 어딘가에서 아이가 소리쳤고 스케이트보드가 굴러가는 소리가 뒤따랐다. 겨울은 아직 물러서고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수진이의 방문을 생각했다. 후회도 분노도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마치 다른 누군가가 결코 제대로 나누지 못한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녀는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통제를 위해 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승리였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더 이상 미덕을 연기하지 않는 것. 그날 오후 하은이가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화기를 통해 밝게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쉬는 시간인데 안부 확인차 전화했어요.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다사다난했지만 내가 두 번째 차를 마시며 말했다. 안정적이었어. 그녀는 그 톤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가 들렀어. 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와 민준이가 일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 그랬어요? 아니, 하은이는 이를 악물고 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그러지 마. 놀라지는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어. 그녀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다르세요. 그래? 더 강해지셨어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한동안 그녀의 환자들에 대해, 그녀가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해, 그녀가 가장 아끼는 램프를 넘어뜨린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짜 삶을 형성하는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그 익숙한 부재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연결되고 현존하며 가득 찬 기분이었다. 나중에 나는 여분의 방서랍들을 뒤지는데 오후를 보냈다. 급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리넨 세트를 찾았다. 하은이가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때 서연이의 16번째 생일을 위해 아껴두었던 귀걸이 한 쌍. 내가 준 선물들이 서랍 속에서 열리지 않은 채로 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기 전이었다. 나는 귀걸이를 한참 동안 들고 있었다. 단순하고 클래식한. 나는 서연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것들을 샀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학교 댄스 파티 전에 귀에 그것들을 꽂는 순간을 상상하며.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들을 옆으로 치워두었다. 쓰라리개가 아니라 마침내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노트에 썼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목록이었다. 내가 더 이상 빚지지 않은 것들. 설명.
첫 번째 기회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사과.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식탁의 자리. 침묵. 그리고 그 옆에 나는 또 다른 목록을 썼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이름, 내 평화, 내 마음, 내 집, 내 손녀의 목소리 더 강해지셨어요. 라고 말하는. 나는 페이지를 찢어 반으로 접었다. 그것을 싱크대 아래 찬장문 뒷면에 붙였다.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설거지 장갑과 여분의 수세미를 두는 곳에, 힘을 위한 이상한 장소였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 사람을 위해 식탁을 차렸지만 이번에는 촛불 2개를 켰다. 다른 누군가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앉아서 수프를 떠먹고 속삭였다. 드라마를 위해서도 고통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말해져야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랬다.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나는 현관을 장식했다. 화려하지 않게 그저 빨간 리본이 달린 소나무 화환과 난간을 따라 2줄의 따뜻한 흰색 조명만으로 나는 이웃이나 향수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집이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빛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했다. 안에서는 주전자를 올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느린 재즈가 방들을 떠다니게 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장식하곤 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양말, 별 모양 쿠키, 그리고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오래된 펠트 천사. 하지만 올해는 양말도, 여분의 의자도, 기다림도 없을 것이다. 올해는 일찍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나 자신을 위해 차 한 자리를 마련했다. 길 건너 집들 뒤로 해가 질 때쯤 전화가 울렸다. 또 민준이었다. 나는 이번에는 받았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가늘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말했다. 차분하고 꾸준하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받으실 줄 몰랐어요. 알아. 또 다른 침묵. 더 길었다. 서류 봤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변호사님한테서요. 신탁, 변경사항들. 그럴 줄 알았다. 그의 숨이 멎었다. 마치 다른 톤을 예상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 이후에 말이지. 내가 끼어들었다. 정확히 모든 것 이후에 그는 조용해졌다. 돈 말씀이세요? 그가 결국 말했다. 나는 패턴을 말하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잊어버리는 것, 늦은 전화, 놓친 생일들, 공항, 그 사진.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그건 더 나빴어. 그건 편리함이었어. 그것이었다. 사과 없이 큰 소리로 말해진 진실. 저희를 벌주시는 거잖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를 안심시키고 굴복하기를 바라는 희망처럼 들렸다. 아니, 내가 말했다. 나는 의무에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던 오래된 충성심에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서 가벼움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던 죄책감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희는 여전히 어머니 가족이에요. 아니, 민준아. 내가 너희 가족이었지. 너희는 오랫동안 내 가족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다. 소리 지르는 것도 해결도 없이 그저 몇 년 동안 메아리 칠 만큼 조용히 말해진 진실과 함께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가로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나는 하은이에게 작은 소포를 보냈다. 안에는 부드러운 천에 쌓이는 귀걸이, 신탁 사본, 그리고 쪽지가 있었다. 이건 내 것이야. 네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타났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이것들을 착용하렴. 너는 이 집에서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그녀는 3일 후에 전화했다.
울면서 동시에 웃으며 할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미 말했어. 내가 말했다. 네가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던 그날. 네가 이유 없이 왔던 그날. 그날 밤 나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 온기 속에 앉아 있었다. 밖은 거리가 조용했고 계절의 첫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창문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느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나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추석들을 생각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요리했던 것들. 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들. 내가 나중에 생각나서 초대받았던 것. 그리고 이번 추석.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추석. 자르는 칼도, 식탁보도, 두 번째 그릇도 없이 그저 산책, 식당,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내가 맛본 것 중 가장 명확한 것. 쓴맛이 아니라 자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을 잊은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다면 잘 들어라. 당신은 이제 멈출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촛불을 켤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망할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공유하라. 저기 어딘가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 당신의 침묵은 가치가 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